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딸아이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아마 저는 저희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아이죠. 딸아이와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의 과거사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과거사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꺼내기 조금 힘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딸아이와 단둘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20년도 더 전에 저와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목이 메요. 20년도 더 넘게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은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아내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얼굴도 심성도 고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내와 저는 처지가 참 많이 비슷했어요. 거기서 오는 동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흔히들 고아라고들 하죠. 저와 아내가 그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빨리 친해지잖아요. 저와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정산해주고 하는 격리 일을 했었고요. 남자들만 있는 직장에서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있을 뻔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랑 만난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나라고. 나 힘세고 덩치 좋아서 다들 겁내는 거 알죠? 그니까 나랑 만난다고 하면 다들 안 건드릴 거예요. 제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거짓말하기는 싫은데 그냥 진짜 만나면 안 돼요? 하고 말이죠.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뛸 듯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심장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빨리 뛸 수 있지 싶었던 그날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이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들 아내를 속으로 점치고 두고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만큼 아내가 정말 고왔어요. 주책 바가지 같지만 그랬습니다. 결혼까지도 굉장히 빨랐어요. 왜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싫으면 결혼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청혼했고 아내도 바로 오케이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결혼이었습니다. 뭐 저희 둘은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그걸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도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또 결혼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꿈이 같았습니다. 바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아내나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도 온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 아이에게도 엄마도 아빠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냐고 부둥켜 안고 울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근해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딸아이가 아빠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슈퍼맨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기분을 느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꿈 같던 시간이 지속된 건 고작 5년이었습니다. 고작 5년이요.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거든요. 이제는 아이도 태어났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무실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김씨, 어디 갔었어? 왜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이 꺼져 있었나 보네요. 요즘 자주 이래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빨리 병원 가봐. 빨리! 심장이 철렁하고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말이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병원에 도착했고 도착하니 아내가 응급수술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서 늦어졌다고요. 그런데 더 늦어지면 환자가 위험해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서 저 자신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 한두 푼 버는 게 뭐라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 신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만든 가족인데 나에게서 아내마저 앗아가지 마시오. 제발, 제발.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말이죠. 수술이 잘 끝났다고 아내를 회복실로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 그래,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잠시 깨어났던 건 저와 딸아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뜬 시간 동안 딱 이 말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우리 승아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좋은 엄마고 앞으로도 좋은 엄마일 거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 내가 잘못되고 나면 빨리 재혼해. 당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 있고 우리 승아한테도 꼭 좋은 엄마 만들어줘야 해. 알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아내는 딸아이를 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내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현실인데 꿈 같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한동안은 자책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바로 연락을 받고 동의하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져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분노했습니다. 왜 나는 가족을 가질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슬픔과 체념이었어요. 이 세상에 저도 존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손가락을 가만히 잡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다름 아닌 저희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 그 순간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죄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도 데리고 갈 수도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어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죠. 아내를 떠올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 모든 아내의 물건들은 다 태워버렸어요. 아내의 물건들을 보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것도 딸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라서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컸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착하고 바르게 말이죠. 혼자 자신을 키우는 저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제 인생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참 쓰라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한 막노동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잦았고 처음에는 저를 챙기고 써주던 동료들도 점점 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 용역자들을 관리하고 수급하는 일을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다행스럽게도 실패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난스럽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귀인을 만나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장비를 정말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되었고 말이죠.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인생 역전이네,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감탄하고 모두 놀라워할 만큼 말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룬 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운이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보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와 같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사실 딸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쓴다고는 썼지만 물리적으로 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정말 어느 정도는 바빠야 하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승아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저 밑까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내를 그런 식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날도 거기까지 듣고서는 정말로 손이 바들바들 떨렸던 것 같아요.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는데 눈에 눈물이 맺혔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김승아님이 남자친구분을 폭행으로 신고하셔서 김승아님은 병원에 가 있으시고 그 신고받은 남자친구분은 경찰서에 계시거든요. 연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그게 저와 저희 딸아이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옷이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딸아이는 죽은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과거에 아내가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말입니다. 아빠, 나 정말 괜찮아.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내 피 아니야, 정말이야. 오히려 떨고 있는 저를 딸아이가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바로 변호사부터 고용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도와주신 분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와주신 분이라니. 아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새끼랑 몸싸움 해가면서 나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경찰한테 그런 말 들은 거 없는데. 그런데 알아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딸을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그분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고 말이죠. 저는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그분을 찾아달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습니다. 딸 또래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인상이 몹시 낯이 익었습니다. 어딘가 친근함이 느껴질 만큼 말이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죠? 네, 저는 처음 뵀는데요. 하긴 그 젊은 청년을 제가 어디서 볼 일이 있었겠냐 싶기는 했어요. 회사 집만 다니는 데다가 그 청년은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딸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나요? 보통이 아닌 놈이던데. 그렇게 딸아이를 걱정하는 것까지 요즘 보기 드문 마음과 용기를 가진 청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어디에 사냐, 학생이냐,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일용직 노동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어딘가 운명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에게서 제 지난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혹시 그걸 취직 자리 제안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리고서는 집안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홀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이죠. 이런 걸 원래 이렇게 넙죽 받으면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 청년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로 지난날에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나서 남은 병원비를 갚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정말로 지금 병원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병원비가 많이 밀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는 와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장님, 정말로 저와 저희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빚을 제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게요. 정말로요. 내가 자네를 왜 죽으라고 하나? 그냥 앞으로 열심히 잘 살면 돼. 그 뒤로도 그 청년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말이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청년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예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저희 딸아이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낙하산 아니냐 했던 다른 직원들도 지금은 다들 인정한다니까요. 고졸이라 솔직히 조금 걱정했는데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무엇보다 너무 성실해요. 매일 아침에 30분 먼저 출근해서 청소한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거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서 한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정말 요즘 그런 청년 없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가 되면 승진도 시켜주고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와도 한두 번 함께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건 딸아이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인데 엄청 낯이 익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어디서 본 얼굴 같았어? 그리고 좀 나랑 닮지 않았어?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눈, 코, 입이 정말 닮았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느낌이 닮은 거 말입니다. 왜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목구비가 닮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게 닮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른 딸아이와 그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었지만요. 아, 그리고 그렇게 제가 그 청년과 잘 지내는 동안 딸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쓰레기 같은 놈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범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 여자친구분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가 고소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이 나올 겁니다. 원래 그런 새끼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여기저기서 여자들 돈을 뜯어서는 갚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해놓고 돈을 빌려서는 잠적을 한 이력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까지는 바람에 그 새끼는 진역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오면 복수할 거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사람 쓰면 너 같은 새끼 하나 조용히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알겠어? 굳은 표정으로 나지막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을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자식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협박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덜덜 떨더라고요. 그렇게 겁이 많은 놈이 자기보다 약한 여자를 때리고 돈을 뜯고 다녔다는 게 정말 치가 떨리게 한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이상 너한테 어떻게 못할 게다. 겁을 제대로 먹은 것 같으니.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싶네.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그렇게 딸아이의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간은 별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기보다 알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겠지만요. 사장님, 사진 속의 이 여성분 누구세요? 그날도 그 청년과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 쓰레기 새끼 일도 마무리됐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방에 와서 제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액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액자 속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내. 라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제가 아내 사진 한 장만 빼고 아내의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은 한 장 남은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진을 정말 뚫어져라 바라보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 속의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 시절의 스타일이나 사진 분위기 같은 게 다 똑같아서 어지간하면 다들 닮아 보이더라고. 나도 내 친구랑 찍은 사진 있는데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아. 너무 똑같아서. 하하하.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제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의 사진이라는 게 선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고 다니는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기에는 얼굴이 그냥 너무 똑같아요. 자네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 하하. 제가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들고 다니거든요.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착각한 걸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든 저도 그 자리에서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 속 여자는 그냥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일 리 없는 그냥 아내였어요. 그저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생긴 얼굴에 처음에는 멍하다가 나중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내가 살아있나 하는 멍청한 생각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내가 죽고 여물하고 화장을 하는 것까지 제가 제 눈으로 다 봤는데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스쳐간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과거에 나눴던 대화가 말이죠. 나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해.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말.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자 버려졌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나는 혼자이기는 했는데 언젠가 고아원 원장님이 언니가 입양을 갔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내가 무슨 언니가 있어 했는데 어쩌면 정말로 있었던 게 아닐까. 고아인 저나 아내는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아내의 어떤 결핍에서 만들어진 착각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외롭게 크고 자라서 나에게 나와 같은 처지의 가족이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걸 착각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저희 어머니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서류상 나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서요. 그 말을 듣는데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고아이시거든요. 입양되신 거라 출생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내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아무래도 우리 아내의 언니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청년은 본인도 너무 놀라서 손을 덜덜 떨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청년의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함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청년의 어머니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잃어버린 그 언니라는 것을 말이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그 언니 말입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그게 다 무슨 말인가요?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내와 똑같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나이가 더든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매가 아니라 쌍둥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고 눈을 뜨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꿈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선명하게 기억이 날 뿐 다른 것들은 흐릿합니다. 제가 제 아내 사진을 청년의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고아였어요. 제 사진을 받아든 청년의 어머니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가족이 없이 혼자였다고 했는데 언젠가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선명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겠거니 했었는데
나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의 어머니, 아니, 처형을 바라보면서 금방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있나요? 내 동생, 어디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제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청년, 아니 조카가 처형에게 힘겹게 입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야기하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20년도 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와 딸아이만 남기고요.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도 같은 날 듣게 되는 기분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저이지만 저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영의 그 마음이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내 동생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가 건넨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던 처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 울음은 단순히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닌 지나간 시절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처형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러면 딸아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버버거리며 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딸아이에게도 굉장히 큰일이 생긴 거기는 하잖아요. 고아인 줄 알았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엄마에게 자매가 있었고 이모가 생겼다는 거 말입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선 딸아이를 보고 처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처형과 딸아이는 마치 엄마와 딸처럼 닮아 있었거든요.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가 살아온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리고 왜 제가 첫 만남 때부터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는지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마저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인연, 운명 뭐 이런 게 있기는 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말이죠. 그리고 처형에게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잠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인 줄 몰랐어요. 3살 때 된 거라고 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그냥 저는 제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였고요.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어느 부부가 처형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입양하고 5년쯤 지나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입양된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도요. 동생이 태어나니 저는 그냥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뒷전이면 다행이죠. 매일매일 구박받고 맞았어요. 동생이 아파도 제 탓, 넘어져도 제 탓. 그러다 제가 울면서 한 번은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도 엄마 딸인데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요. 이야기를 거기까지 한 처형이 눈물이 나오려는 듯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이어갔어요. 제 말에 엄마가 저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고작 8, 9살이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서 마치 어제 있었던 일 같다니까요.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주워온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더러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찍소리 말고 시키는 거 다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정말
못된 말이죠. 그 어린 아이에게 말입니다. 그래도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찍소리도 내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나를 다시 버릴 것 같았으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게 있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때 처형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18이 되던 해에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더 살았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죽든가. 그곳에서 불행하게 죽느니 나와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요. 중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써주는 것도 없었고 몸으로 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동생은 학교를 다 나왔나요? 그 사람도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고등학교는 나와서. 나는 고등학교 안 나온 게 아직도 한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처형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당에서 공장으로 그리고 남의 집 식모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방 한 칸쯤 얻을 수 있는 돈이 모였을 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집을 뛰쳐나온 지 7년쯤 된 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그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꼭꼭 숨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처형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훌쩍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딸아이가 울면서 처형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처형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조카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조카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참 힘드시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에 처형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납치하듯 복삼에 가서 한 결혼이지. 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혼의 끝은 대부분 비슷한 것도 아마 이 사연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작이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입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죽었다고 하더군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말이죠.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던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처형의 얼굴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 물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투석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사장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엄마 정말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당장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고 투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조카가 된 청년의 손을 꾹 잡으며 앞으로 병원비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세 지고 싶지는 않은데. 신세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리고 아내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날 저는 아내의 꿈을 꿨어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내내 입원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지금 사는 집을 딸아이가 한번 다녀왔는데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빨리 이사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딸아이는 마치 엄마가 생긴 듯 처형에게 정을 줬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내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했고 제가 마련해준 집의 인테리어나 다른 것들도 다 본인이 하나하나 살피며 준비했어요.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딸아이가 그간 저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자라오면서 엄마를 참 많이 그리워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네요. 조카에게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준비되면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일을 시켜보려고요. 가족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생긴 게 맞기는 하죠.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 오늘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딸아이가 호들갑을 떠며 제가 있는 서재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세상에, 내가 오늘 누굴 만났게? 누구? 이모 입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났어. 그건 저도 많이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딸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니 말입니다.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진짜 인간 말종들이더라. 이모가 돈이 생겼다는 말이 어디서 도는 건지, 그게 돈다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키워낸 값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욕하면서 나갔어.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몰라. 세상은 넓고 양심 같은 건 개나 준 사람들이 정말이지 많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네요. 나중에 조카를 불러서 그날의 일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조카는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듯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연락하는 동네 친구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엄마를 꾸준히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친구분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괜히 이모부에게도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계세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하고서는 조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꼬인 인생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기도 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처형도 조카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더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딸아이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는 그 집 식구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돈이라도 크게 쥐어줄 줄 알고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딸아이한테 들으니 처형을 괴롭히신다고요. 제 그 말에 처형의 양아버지처럼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괴롭히다니?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하는 걸세. 우리가 개를 걷어서 키워준 거, 그 값을 치르라는 거지? 언제부터 입양한 아이를 키워준 값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게 되었나요? 게다가 18 그 이후부터는 그 집에 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 그 말에 처형이 이야기했던 입양을 가고 나서 태어난 동생, 그 동생인 것 같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키워준 값에 대한 보상은 하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닌가요? 제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제 웃음에 세 사람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 많이 당황한 듯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돈이 썩어나도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했지 말이죠. 인간된 도리라. 댁네들이 인간된 도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왜 처형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처형의 그 집이며 돈은 제가 해준 거니 그쪽들은 더더욱 명분이 없는데요. 제가 절대 안 줄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듣자하니 댁네 회사가 연매출이 500억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 몇 푼 지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단 말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뭐요? 아니, 이렇게 성공하고 평판도 중요하신 분이 이렇게 행동해도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막대하고 또 은혜고 뭐고 안 갚고 제가 어디 인터넷에다가 글이라도 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 중이었거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말이죠. 저 같은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지간히 철두철미하지 않고서야 성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버릇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은 것을 하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저희 처형에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구박하고 학대했는지 제가 문제 삼으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가 안 태어난 줄 알고 입양했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 안 들으면 도로 가져다 버릴 거라고 협박하시면서 온갖 집안일 다 시키시고 때리고 그러셨다면서요. 제 말을 듣던 세 사람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죽은 듯이 살기라도 하지. 인제 와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아프기까지 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돈 생긴 거 같으니 돈 내놔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댕내들 편에 들까요? 네? 제 말을 가만히 듣던 그 동생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증거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그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로 나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빤히 바라보며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대화 내용들 다 녹음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곧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정말로 어디 한번 무서운 꼴을 당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고 세 사람은 놀란 듯 몸을 움찔하고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니 협박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리까지 오려면 사람이 정말 독해하거든요. 그니까 저 그만 화나게 하시고 저 형한테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아시겠어요? 세 사람은 그래도 돈이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일어서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더군요. 그러게 딸 잘 키웠으면 지금 집이라도 한 채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어요? 제 그 말에 처형의 양동생인 그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불우이웃 도왔다고 생각하고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제가 왜 용서합니까? 당신네들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에 경호원들을 불러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 들었는데 그 세 사람은 틈만 나면 처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딸아이와 조카가 쫓아내는 것 같기는 했지만요.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야 언제가 뭐든 돌아가기라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좋은 부모였다면 지금쯤 제가 큰돈을 내어줬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다 하나마나한 가정이지만요. 처형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안색이 한결 낫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고 무엇보다 옆에서 딸아이가 극진히 간호한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조카 녀석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 배우고 있고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이 어쩌면 그토록 가족을 바라던 아내가 저와 딸아이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저도 딸아이도 조금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오늘따라 더더욱 아내가 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면서도 이게 저에게 정말로 다 일어난 일이라니 하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70이 되었고, 농사를 짓다 몸이 좋지 않아 이번에 구리로 올라와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무서운 한 남자 때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놈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질이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삼형제는 제게 엉덩짝이 없어질 정도로 맞아대면서도 매일 치고받고 싸워대고 학교에서도 기어이 말썽을 일으켜 제 속을 썩여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이놈들 밥 삼시세끼를 챙기기 위해 시장판에서 온갖 장사를 했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해 저 여자. 아니 남편 없이 저러고 사는 게 쉬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물건 팔려고 이상한 짓도 한다는데? 정말로? 입술 바르고 다닐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무서운 세상이네, 무서운 세상이야. 남편 잃고 과부가 된 팔자에 외롭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저는 남들이 저를 과부라 욕하고 제 흠을 잡아도 순댓국 하나를 더 팔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안 한 장사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자식 새끼 건사하기 위해선 못할 게 없다 하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채소도 팔고 옷도 팔고 떡도 팔며 그 돈으로 삼형제를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눈물겨움을 아는지 삼형제들은 조금씩 철이 났고 덜 싸우고 덜 말썽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장사 여기서 마감해요. 엄마도 이제 힘드니까요. 그래, 고맙다. 그럼 부탁하마. 어렸을 적엔 도와주겠단 말 한마디 없던 아이들도 제법 크자 장사를 도와주며 먼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뿌듯하고 자식 키우는 보람도 있었죠. 아이고, 아들 잘 키워서 좋겠어. 애들이 다 착하고 순해. 동네 사람들도 저를 향해 가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어깨가 올라가고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해준 것도 없는데 지들 스스로 잘 컸어요. 이런 말로 괜히 은근슬쩍 자랑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서로 의지하며 어버이날이면 엄마를 찾아와 꽃을 두고 가는 녀석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괜찮은 회사원이 되었고 아들도 낳아 손주도 보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싹싹한 며느리를 데려와서 딸 하나와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있죠. 참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신이절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가엾게 여기었는지 인생 말년은 평안하더군요. 복순이 인생의 복은 말년에 물려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으로 살만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생겼습니다. 절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 밥을 챙기기 위해 수산시장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자 저를 알아본 시장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유, 이 여사님 또 아들내미 해주려고 나왔구먼. 여기 사람들은 저를 이 여사님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장사바닥에서 오래 구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터 괜히 높여 불러주는 거지요. 저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다 장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씨는 수산시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심도 좋아서 저는 장씨 가게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저는 장씨에게 커다랗고 붉은 개를 가리키며 저걸 달라 했습니다. 제일로 싱싱한 놈으로 줘. 값 떨어지는 거 말고. 나 아주 정확히 알아보는 거 알지? 그럼요. 이상한 거 줬다가 나 이 여사님한테 혼나지. 저는 빙긋 웃으며 장씨가 손질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날따라 해산물은 어찌나 싱싱하던지 보기만 해도 펄떡거리는 게 이것들을 얼른 요리하여 얼른 애들 입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게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턱 붙잡는 바람에 저는 순간 들고 있던 대게가 든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늙은 남자가 저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이거 섭섭하구만. 갑자기 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환히 웃었습니다. 너 복순이 아니냐? 어떻게 내 이름을? 그 사람은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늙어서 겁이 더 많아진 저는 괜히 뒷걸음질 치며 사나운 눈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듯 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 성현 오빠인데 우리 한 동네에 살았는데 기억 안 나나? 성현? 성현이란 이름은 낯이 정말 익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성현. 성현이 누구지? 작년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가? 저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더듬었습니다. 그때 50년도 지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이름은 기억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방학갓집 아들 맞아요? 제 말에 성현 오빠는 짝 박수를 쳤어요. 그래, 우리 한 동네에 같이 살았잖아. 거기 옛날에 논밭이었고 너랑 나랑 메뚜기 잡으러 댕기고 너 냇물가에 빠지면 내가 구해주고 그랬었잖아. 어머, 아, 맞아. 아유,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저는 너무 기뻐 오빠의 팔을 붙잡고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성현 오빠였습니다. 항상 저를 이뻐라 해줬던 오빠. 다들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저를 구박하고 미워만 할 때 우리 복순이가 나중에 커선 제일 잘 될 거라고 말하며 제게 삶은 달걀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꿀떡을 형제들 몰래 갖다 주곤 했던 오빠. 전 바로 오빠에게 다 늙은 날 어찌 알아봤냐 물어봤어요. 저번에 널 봤거든. 요 앞에서. 그땐 긴가민가 했어. 얼굴이 변했으니까. 근데 저번에 보니까 네 아들 같은 사람이 너를 복순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복순이는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기억이 났습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는 아들은 절 놀리기 위해 가끔 엄마가 아닌 복순이님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름이 예쁘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절 그리 불렀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참 세상 좁다 하지만 어찌 이렇게 만나는지. 옛날에 좋아하던 오빠를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이 동네에서.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란 참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저는 오빠와 바로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전화번호를 주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드는데 오빠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거든요. 사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까지 저는 그 오빠를 줄곧 짝사랑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그 오빠가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녀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집애가 그럼 못 쓴다며 한 번만 그 오빠를 따라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윽박을 지르곤 했으니까요. 늙음하게 오빠를 만난다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어나니 오빠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오빠는 자신과 차 한잔 하자며 데리러 오겠다 말했습니다. 좋은 차 한잔 하러 가자고. 내가 마침 아는 찻집이 있는데 복순이 네가 거길 좋아할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럼 나도 얼른 준비할게요, 오빠. 저는 기쁜 마음에 국물만 우려내고 가겠다 하곤 종종 걸음으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며느리가 저번 달 억지로 저를 끌고 가 사준 고운 블라우스를 입을까? 아니면 저번 동창 모임에 입고 나갔던 자켓을 입을까?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에 이 옷 저 옷을 대보며 고민하다 결국 얇은 자켓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자 손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곤 다시 집에 들어가 오랫동안 장롱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오빠는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란 꽃까지 들고요. 그걸 보자 사람 마음이 참 다 그런 건지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화르르 번졌습니다. 오빠는 꽃을 제 손에 안겨주며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묘했던 기분은 어린 시절 먹었던 뭉글뭉글한 솜사탕처럼 달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발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아찔해졌죠. 곧이어 우리가 바로 자리를 옮긴 곳은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엔 80년대 노래가 흐르고 있었고 몇 안 되는 나무 테이블들이 조용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안으로 들어서자 군데군데 자리한 커다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짝반짝 불빛을 내는 전구들이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와, 너무 예쁘네요, 오빠. 이런 곳이 다 있었네요. 나도 진즉 이런 데 와볼걸. 정말 자연스레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앉자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직접 메뉴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여기 오빠, 우리 딴 데 가. 차는 내가 타줄 수도 있어. 내가 너 오랜만에 만나 사주는 건데 비싼 데 내려와야지.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나 명색의 변호사였어.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글자도 잘 안 보이지만. 오빠 변호사 됐어? 제가 놀라자 오빠는 환히 웃었어요. 하지만 성현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개천에서 용나듯 동네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분명 이 동네에 용이 난다면 그 용이 성현일 거라고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똑똑해야 할 수 있는 변호사라니. 괜스레 제가 다 자랑스러워졌죠. 시장 바닥에서 굴은 저와 달리 우아하게 책상에서 다리 꼬고 서류를 들여다봤다니. 역시 오빠는 멋있게 늙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성현 오빠가 물었습니다. 너 오빠들은 잘 사니? 에휴, 물어 뭐해요. 가족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은 생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고 절로 화딱지가 나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뜨거운 차를 목구멍으로 다시 뱉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끔찍하게 생각하던 장남 오빠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잠수 타버렸고, 둘째 오빠는 고시 공부만 10년 하다가 부모 등골 빼먹었고, 셋째 오빠는 전봇대에서 일하다 떨어져서 다리 고장나서 엄마 가슴에 내 가슴에 평생 못 박았어. 나 혼자만 멀쩡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빠는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제 말 속에 들어있던 고통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이런 제 마음을 참 잘 다독였어요. 너 참 똑똑했는데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같은 애는 대학까지 나와서 판사, 의사 아니 더한 놈도 됐을 거야. 너가 여자로 태어난 게 한이지. 말이라도 고마워요, 오빠. 오빠는 항상 오빠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 키워진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고, 오빠를 보면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오르자 가슴 한켠이 눈물로 축축해졌습니다. 때마침 주문한 뜨거운 꽃차가 나왔습니다. 꽃이 물속으로 퍼지는 게 참 곱고 이뻤습니다. 오빠는 꽃차를 보며 이 이쁜 게 꼭 너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징그러워요. 이쁜 게 다 같다니. 다 늙었는데 무슨. 하지만 저는 그리 말하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인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꽃차를 마시며 마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오빠는 어떻게 산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 나는 별거 없다. 오빠는 별거 없다는 말로 시작하여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껴 일에 미쳐 살다 어느 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과 사랑에 빠졌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 낳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생을 얘기하는 오빠의 목소리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어요. 처는 건강해? 병은 없고? 아내랑은 끝난 지 오래됐어. 끝났다고? 제가 놀라자 오빠는 씁쓸히 웃으며 입에 찻잔을 대었습니다. 20년 전에 바람났어. 그것도 내 친구랑.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바람 장면을 목격했고 그걸 보는데 순간 눈앞이 컴컴해지고 근데 더 눈앞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때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타닥타닥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그 순간 다급히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정처 없이 밖을 걸어 다니다가 아이의 배고프다는 말에 함께 눈물의 떡볶이를 먹었다고요. 오빠의 사연을 듣는데 절로 눈물이 고이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런 못된, 이런 나쁜 여편네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여, 제 새끼 앞에서. 나 그래서 지금도 떡볶이는 아주 싫어한다. 우리 딴 건 몰라도 그건 먹지 말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오빠의 목소리에선 처량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며 자식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잘한 거라고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오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어차피 지난 일이라 말하며 이번엔 제 인생사를 물었고 저도 남편 잃고 과부되어 삼형제를 키운 일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과부라 말하고 제가 남자랑 말했다 싶으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장통에서 꿋꿋이 음식을 만들고 나르던 고단한 복순이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고생고생 자식들을 건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그 모든 걸 견뎌낸 네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자식 셋 그렇게 건사하고 키우는 게 쉬운 일이야 어디? 거기다 그 험한 장사일까지. 아마 너 아니었음 다 뒹굴어 나자빠졌을 거야. 대단하다 아주. 비행기 태우지 마요 오빠.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몇 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졌더군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찻집 앞에 펼쳐진 꽃밭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우린 그 이후에도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 주목을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 참 꿈만 같은 날들이었지요. 하지만 자식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아들이 혹시 요즘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물었지만 괜스레 주책 떤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숨겼지요. 하지만 그게 최대의 실수일 거라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시 해외 출장 때문에 한 달 정도 집을 비워야 해. 엄마 혼자 괜찮지? 그럼 나 혼자 못할 게 뭐야. 갔다 와. 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해서 한 달 동안 아들 내외가 미국에 머문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였더라면 섭섭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아쉬워했지만 마음껏 오빠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 좋았지요. 아들 내외가 떠나자 저는 오빠와 마음껏 만나며 만난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실컷 꽃구경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지금까지 대접만 받았던 게 미안해 오빠를 집으로 불러 밥을 해 먹였습니다. 갓 지은 밥과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 집에서 직접 짠 김, 오빠가 좋아하는 젓갈, 계란찜,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것들을 상에 올려놓았지요. 오빠는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흡족해 하더군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오빠가 아들 내외가 잠시 해외로 갔다는 얘기를 듣자 그럼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만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오빠는 늙은이가 혼자 밤에 있으면 괜히 마음만 복잡해진다며 진지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내외까지 속이고 남자를 들인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괜스레 노망이 난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끌렸습니다. 결국 저는 흔들리다가 오빠의 끈질긴 설득으로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막상 같이 사니 정말 우리는 부부 같았어요. 서로 아침에 깨워주고 밥을 짓고 같이 잠에 들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기 전까지만이었어요.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말없이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 갔어? 그날따라 오빠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웠어요. 나 장 보러 요 앞에 나왔는데. 제정신이야? 말을 하고 나가야 하잖아. 갑자기 오빠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경직된 얼굴로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 꼴은 더 가관이었어요. 오빠가 물건들을 던졌는지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 보자마자 다시 또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절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그가 손찌검을 하려는 줄 알고 바로 손을 들어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위로 들다 갑자기 제 어깨를 아주 세게 부여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화내서. 그리곤 그 인간은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다고, 무서웠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황당함에 기가 차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여자를 치려한 놈은 절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되기 전 저도 남편에게 맞고 산 세월이 길어 그런 놈들의 손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모욕감이 올라오자 저는 이 인간에게 들었던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꼴보기가 싫어졌죠. 저는 당장 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엎드려 있는 제 위에 대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알았어? 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게 핸드폰을 내놓으라더니 제가 핸드폰을 주자 바로 전원을 꺼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한 것이었어요. 제가 혹여나 아들이나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봐요. 그때부턴 모든 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머무르며 이 집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활보하고 돌아다녔고 저를 제 부인 대하듯 대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부인이라기보다는 줄에 묶인 개 대하듯 대했어요. 제가 뭘 하든 계속 감시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자기가 나갈 땐 저를 방 안에 가두고 현관문까지 밖에서 잠그어 버렸으니까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저는 너무 쉽게 그를 믿어버린 저를 탓했습니다.
복수나 같은 말에 속은 제가 한심하고 또 한심했어요. 제가 기댈 거라곤 돌아올 아들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들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티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긴 거였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전 그 인간과 아침을 먹을 때 물컵을 떨어뜨린 척하며 조용히 젓가락 하나를 바지 소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태연하게 설거지까지 다 했고요. 나갈 때가 되자 역시나 그 인간은 나가기 전 제게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짜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복순이가 아니었지요. 그가 나가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 바로 젓가락으로 문을 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 녀석이 잘 들어가지 않더니 어느새 문을 따더군요. 순간 제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부터 찾았어요. 112에 신고를 해야 이놈을 깜빵에 쳐넣든 하여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예쁜 경찰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했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주소지는 동양 아파트이고요. 얼른 와주세요. 어르신, 혹시 그 남자와 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잠시 나갔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아가씨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집 안에 앉아 기다리는데 떨지 않으려 했건만 생각보다 가슴이 약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복순아, 너 자식 3명 다 키운 여자야. 쫄지 마. 쫄지 마. 하지만 제 인생 팔자가 원래 더럽고 사나운 건지 일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빠르게 핸드폰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인간이 경찰이 올 거라는 걸 알면 안 되니까요. 잠시 후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잘 있었지? 그의 등장에 부정맥이라도 올 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 침착하게 잘 있었다 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두고 간 거라도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친구들 만나러 가려다 네가 보고 싶어 그냥 왔다며 마치 칭찬해 달라는 듯이 웃더군요.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정말 새삼 다정스레 말하는 게 어찌나 역겹던지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군요. 경찰이 왔을 때 이 인간이 혹시나 나를 인질로 잡으면 어쩌지? 나를 해치면 어쩌지? 지금 무기라도 챙겨놔야 하는 건가? 저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러자 그 인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온 것이었지요. 저는 아직도 그 인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지던 그 얼굴. 자기도 자신이 지은 죄는 안 것이지요. 저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이놈 얼른 잡아가요. 그 인간은 그렇게 제 앞에서 파란 차에 탔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연히 제게 왜 함부로 이 사람을 들였냐며 저를 무척이나 걱정해 주었고 몇 달간 간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정신과 약도 먹으며 제정신을 유지해 갔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아들 집에 있어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혹여나 저한테 앙심을 품고 절 찾아와서 위협이라도 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아들이 알아보니 이미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법이 왜 이런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한테 접근이라도 하면 어떡하죠? 다 늙어가는 마당에 왜 이런 똥물을 뒤집어 쓴 건지. 참 요즘은 잠도 오지 않고 마음도 심란합니다. 어떤 때는 얼른 콱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쓰면서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 같네요. 제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댓글들 좀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로 70이 되어가는 할머니입니다. 다소 그리 서투를 순 있으나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여기에 사연을 보내니 일단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착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입니다. 착하지, 다정하지, 의사지, 예의도 바르지,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애예요. 참 제 자식이지만, 아니, 제 자식이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요. 자식이 너무 잘나면 장가 보내기 아깝단 말이 있죠? 우리 아들이 그런 자식입니다. 엄마에겐 어찌나 살가운지 명절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리가 아프다 하면 안마기를 사오고 해마다 영양제를 챙겨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지요. 귀찮을 법도 한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오고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있는 건지 남편은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는 식충이 같은 인간이었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어요. 사실 아들이 그런 아이라는 건 처음 핏덩이 같은 이 애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알아본 것 같아요. 이 아기가 이춘숙 인생을 구하겠구나. 박복한 내 팔자를 좀 피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은 제 기쁨이자 행복이자 전부가 되었어요. 술을 마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아 뜯길 때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아들의 방긋거리는 미소만 보면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고 살 것도 같았지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아들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살아봐야겠다고. 어떻게든 이 고된 인생, 더러운 팔자 한번 견뎌봐야겠다고. 하지만 배움도 짧고 기술도 별로 없던 여편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나가서 일도 하지만 그 시절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지 술 먹고 들어눕는 게 다반사지. 우리 아들 먹여 살리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접시를 몇백 개를 닦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지요. 부잣집 사모님 눈치를 보고 때론 구둣발로 맞기도 하고 도둑년으로 몰려 쫓겨나 길거리에서 쭈그려 앉아 울었지요. 그래도 집에서 절 기다리는 우리 아가를 생각하면 저는 뭐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식당 아줌마나 사모님들마저 그런 아들을 보면 자식 때문에 살맛 나겠다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던 대학에 갔고 저는 시골에 남아 계속 그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만 내려오면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며 제 부르튼 손만 잡으면 자기 때문에 죄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고된 건 제가 하겠다 했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제 기대에 맞게 떡하니 아주 큰 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를 하면 부모에게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도 있고 덜어는 인연을 끊는 자식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멋진 의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살갑고 정스러운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이런 정스러운 아들과 사이가 멀어진 건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아이와는 정말 악연이 틀림없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제게 그 아이를 데려온 날이었죠.
그날도 전 아주 뜨거운 햇볕에서 굽은 허리로 밭일을 하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곤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본 건 아들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노랗고 입술이 붉고 짧은 치마를 입은 웬 아가씨였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동네에서 그런 아가씨는 본 적이 없었기에 전 의아했습니다. 대체 누굴까? 서울 사람인가? 하지만 서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랄까, 너무나 교양 없는 여자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만 안 만나면 될 텐데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글쎄 아들이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더니 제게 그 아이가 바로 자기의 애인이라며 결혼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 그대로 경악을 했어요. 어째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 걸까? 아들을 붙들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그 아이의 손을 잡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집에 들여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앉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더니 싱긋 웃었어요. 웃는 것도 꼭 여우같이 웃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어쨌든 데려온 아이이니 저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자 하나하나 물어봤지요. 그래, 태호랑은 어떻게 만났니?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 제 친구요. 그러니까 오빠의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그 아이의 대답은 참 짧고 뭐랄까 가벼웠어요. 어른을 대해본 티가 전혀 나지 않았죠. 이런 자리에 왔으면 없는 예의도 갖춰서 말하기 마련 아닌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전 점점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대학은 나왔고? 저는 고졸이에요. 고졸? 네. 왜요? 어머님은 고졸 싫으세요? 고졸이라는 말에 저는 눈이 살짝 뒤집혔습니다. 고졸이라니. 그 아이의 샛노란 머리와 찢어진 청바지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 수준의 대학에 나와도 이 아이와의 결혼을 허락할까 말까였는데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그것도 서울 사람이. 마치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저는 혹시나 하여 집이 어려웠던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딴은 소신이라 생각하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요. 그냥 제가 원치 않았어요. 고졸이어도 먹고 살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아, 그럼 직장은 지금 아는 오빠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일이 편해서 할만하고요. 아는 오빠 회사에서 격리. 커피나 타고 담배 심부름이나 하는 격리라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의사라는 내 아들 옆자리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속물적이고 다분히 억지스럽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미로서 어쩔 수가 없더군요. 거기다 은근슬쩍 저를 비웃는 말투. 그 말투도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격리라면 커피 타고 그런 일 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옛날 말이고요. 회사 회계도 보고 그래요, 어머니. 이젠 어머니라는 말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 불깨칠한 입에서 어머니라니. 대체 아들은 이런 애를 어찌 처로 맞이할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애랑 애를 낳을 생각을 한 거지? 전 그냥 대놓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말 돌려 못하겠구나. 싫다. 엄마.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 아들, 나한테 너무 귀한 아들이야. 사람이라는 게 다 제 짝이 있지 않니? 미안한데 너는 내 아들 짝이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당황하지도 않더군요. 어머니께서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전 오빠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쩜 저리 당돌한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듣기 싫었지요. 그러더니 그 아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먼저 가보겠다며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시 생각해 봐달라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어요. 겉모습이 자유로워 보일 뿐이라며 정말 좋은 사람이니 허락해달라고 애걸했지요. 하지만 전 그 아이가 분명 아들의 돈과 직업만 보고 달려든 거라 생각했기에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날 제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요. 바로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에게 직접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젠 어쩔 수 없어요. 허락해 주세요. 설마 안 해주실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컴컴해지더니 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주룩주룩 눈물마저 나더군요. 전 며느리가 될 그 아이도 싫고 제 아들에게도 섭섭했지만 제 아들의 아이 손주에게까지 등을 돌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허락했어요. 다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집에서 같이 사는 걸로, 그러면서 손주를 봐주는 걸로요. 며느리는 제 제안을 듣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찡그렸지만 제 말에 반박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집에 살면서부터였어요. 한 집에 살게 되면 사람이 정붙이면서 미웠던 사람도 좋아지잖아요. 전 그 아이도 절 아주 잘 대접할 줄 알았어요. 대접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어머니 취급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행동거지가 다 오답이었어요. 아무리 시부모가 같이 살아도 아침밥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거늘 그 아이는 그냥 저 입에 넣을 것만 챙겨서 툭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나가볼게요. 라는 말만 하고요.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겐 고생했다, 힘들지 않으셨냐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며 제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그러면서 술은 또 얼마나 자주 먹는지 자기 딴엔 회식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술을 먹고 들어와 제 앞에서 폴폴 술 냄새를 풍기는데 정말 한 번씩 화가 솟구쳤습니다. 얘,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 퉁을 놓아도 저렇게 사납게 받아치기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 집에 살아도 이 정도인데 만약 내가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했어요. 사는 내내 아들은 제 밥만 먹고 살았거든요. 얘, 오늘 불고기 전골 해먹을까 하는데 장 좀 봐오겠니? 하면 아유, 어머니, 요즘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이런 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요. 안 힘드세요? 하며 마치 저 위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나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직접 음식을 다 만들어 먹여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게 고마워요, 엄마. 라는 말로 위로해주긴 했다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리 위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금은 예상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옷감을 가져왔는데 그의 속옷에서 남자 향수 같은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속옷이라니 이상했어요. 거기다 전번날 누군가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던 목소리까지 기억이 났지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주가 밖에서 저를 불러 보채는데도 눈앞이 하얘져서 냄새를 몇 번이고 맡아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출근이랍시고 붉은 립스틱에 늘 달라붙는 원피스,
뾰족 구두를 신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히 말해라. 뭘요? 너 혹시 남자 있니? 네? 처음에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는 기가 찬 얼굴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옷에서 남자 냄새가 났다. 제 옷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지금 제 옷 냄새를 맡으시고 제가 바람 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뭐라고? 어머님, 지금 저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도 꼬투리 잡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 아이는 얼굴을 붉히고 눈까지 부라리며 제게 성을 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집으로 온 아들이 무슨 일이냐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제게 눈을 부라리던 그 아이는 오빠하고 말하며 아들 품에 안기더군요. 그리고 그 곱상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이 되어서 정말이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소리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잠시 나가달라 하더니 제게 또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정말 미연이랑 이러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이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애 아니긴 정말 냄새가 났다니까? 그리고 전번날엔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살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미에게 늘 살갑기만 했던 아이가 목소리를 높이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미영이랑 그만하실 수 없겠냐 묻더군요. 자기도 중간에서 지친다고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시니 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아내가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겠냐며 그 아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뱀과 같은 혀로 아들을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었지요. 절 아주 나쁜 어미로 만들고 자기는 성녀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후부터였을 겁니다.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히나 며느리는 절 투명인간 취급했지요. 아니 저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린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할 때만 해도 저런 행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그저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네 하라면 네,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그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툭하면 제게 말대꾸하고 이젠 저를 본체 만체하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늙음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정말 자다가도 속이 뒤집히고 제 처지가 한탄스러워 놀이터에 가서 혼자 눈물을 흘린 날이 숱했지요. 급기야 우울증이 온 건지 TV를 보다가도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가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당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그 간악하고 간사한 며느리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애써달라고. 그럼 이춘숙이 뭐든 다 하겠다고.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현장을 잡은 거지요. 며느리가 씻고 있을 때 우연히 상을 치우다 핸드폰을 보았는데 과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아니, 일이 끝난 밤에 전화를 건다니 이상하잖아요? 전 바로 그 과장이란 사람과 뭔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핸드폰을 몰래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대화창을 보려 하자 패턴인지 먼지가 걸려져 있어서 대화창이 뜨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했지요. 어찌해야 하나.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일단 전 며느리가 다 씻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없어진 척 집안을 찾다가 며느리에게 제 전화기를 찾아야 하니 핸드폰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알겠다며 제게 패턴을 풀어 그것을 주었지요. 저는 전화기를 찾는 척하며 며느리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미영 씨. 고생이 많네. 내일 일 끝나고 내가 술 한잔 살게요. 정말요? 근데 내일은 제가 아이를 봐야 해서. 어머님께 말해봐. 나 업무 얘기로 할 말 있어서 그래요. 알다시피 요즘 우리 팀 분위기가 그렇잖아. 막내도 나갈 것 같고. 승현 씨도 나한테 어제 연봉 얘기하면서 떠날 것 같다 하던데. 승현 씨까지요? 어떡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미영 씨, 잘 들어갔지? 네. 과장님도 잘 들어가셨죠? 응, 오늘 잘 얻어먹었어. 미영 씨, 축하해 승진. 한턱 쏴. 네, 오늘 제가 팀원들 데리고 다 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랑합니다. 진짜요.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깨름칙했어요. 일하는 사람끼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상했어요. 말이 되나요? 심지어 과장이란 사람 사진을 확대해보니 세상에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더군요. 하지만 전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예전에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고 구박을 받은 적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드라마에서 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미행이었지요. 이런 짓 나쁜 시어미들이 막장 드라마에서나 하는 짓인 건 알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결혼한 마음으로 그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에겐 동창회가 있으니 손주를 봐달라 말하고 며느리 회사 근처로 갔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려니 허리가 아프고 배도 고플 것 같아 전 중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 가서 빵 같은 거와 무슨 사약 같은 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올 때쯤 되자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 커피를 엎지를 뻔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오늘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주무시라 하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식은땀을 흘리며 태연하게 나도 동창회에 나와 있으니 걱정 말고 놀다 오라 말했어요. 그로부터 10분 후 드디어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그 옆엔 사진에서 봤던 그 애딸린 과장이란 놈이 있더군요. 둘이 뭔 얘기를 그리 재밌게 하는지 며느리의 입은 거의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일어나 컵을 달라 하는 종업원 말도 무시한 채 그들의 뒤를 따라붙었지요.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보기만 해도 아주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한 10분 후 그 술집으로 들어가선 걔네들이 절 절대 볼 수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아무거나 달라 하곤 그 두 사람을 몰래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별일이 일어났지 않더군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세상에 갑자기 과장이란 놈이 며느리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어깨에 두르며 다정스레 며느리의 손을 매만졌어요. 이럴 줄 알았지만 막상 보니 가슴이 콱 막히는 게 우리 순진한 아들 얼굴이 눈에 밟히더군요. 엄마 하며 저를 불렀던 어린 아들의 얼굴이.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이성을 잃은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를 엎지른 것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라갔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제 씩씩거리는 소리를 듣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꼬리가 밟혀 놀란 건지 그 아이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더 속이 뒤집혀 저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뺨을 아주 제대로 후려쳤어요. 어디서 감히 유부남이랑 붙어먹을 생각을 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자기를 미행했냐 묻더군요. 그래서 전 그렇다고 맞받아치고 너 언제부터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딱 잡아대더군요. 오해라고 말하면서요.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 아들이 돈 많고 잘났으니 붙은 주제. 저는 속마음 그대로를 말하며 반박해 주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다 울고 있는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이 아이가 행한 사악한 짓들을 모조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당황하지 않고 외려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아들은 그 과장이란 사람이 며느리에게 자주 들러붙던 놈이라며 그래서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분명 둘이 손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라며 방금도 그게 싫어 자기에게 연락한 거라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절 정말 한심하고 모자란 아낙네 보듯 보더니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울고 있는 며느리를 감싸며 사라졌어요. 제 어미는 여기 내버려 두고요. 정말 서러웠지만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부자리를 피고 잠에 들은 척 불을 껐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풀썩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술에 취해 뭐라 중얼거리더니 동네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싫어, 오빠. 도저히 못 참겠어. 미영아, 오빠가 잘 얘기해 볼게. 어머니 내쫓아. 아니면 내가 나가. 이혼 도장 찍는다고. 바람핀 주제에 참으로 가관이었죠. 하지만 전 일단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 어머니가 차라리 사고라도 당하셔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 눈앞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불 꺼진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분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니. 어쩌면 인간이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른에게,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말 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다음날 아들은 정말 진지한 얼굴과 목소리로 제게 나가 살아달라 하더군요. 시골 생활도 정리한 마당에 내가 어딜 가냐 묻자 그 살갑던 아들이 아내가 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며 더 이상 어머니와 살 수 없다고 나가달라 했어요. 결국 나를 내쫓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서러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서러운 만큼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나가겠습니까? 며느리 좋으라고? 저는 어떻게든 버티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충으로 보든 말든 전 저 막대먹은 아이에게 제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솔직히 지금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아들에게도 섭섭하고요.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물들인 거예요. 전 정말 그 아이와 제 아들이 헤어졌으면 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손주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런 어미 아래서라면 손주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